예, 안녕하세요. 오정연 항우통사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신석시대를 거의 이제 마감하게 되는데요. 이번 17강 주제는 신석기 시대 주요 유적 답사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동아시아 문명을 만든 신석기 유적 답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답사하게 될 지상 답사가 되겠죠. 심양의 신락 유적이라고 합니다. 신락이라고 하는 어떤 그 회사가 있었는데요. 거기 이제 앞에 강이 하나 흐릅니다. 신계하라고 하는데요. 심양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그 신계하 강변 언덕에서 발견이 돼서 신락 유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때 답사했던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남겼고요. 이전에 이렇게 소개할 때 이쪽 부분이 이렇게 가려져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그 일본 제국지 이래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하는 것을 부수기 위해서 우리 땅 독도를 아예 특별하게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영한, 예전에는 우리 항일 전쟁 또는 독립운동 시기에는 동경성이라고 불렀고요. 예전에 지청천 장군이 이곳에서 일본군을 격파했죠. 동경성 전투라고 하는데요. 지금의 행정구역은 영안입니다. 그래서 영안의 발해 상경 용천부 그 입구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역사는 현장에서 2016년에 이렇게 다녔던 곳인데요. 여기는 신빈, 예전에는 이제 흥경성이라고 불렀는데 만주족들이 후금을 세운 곳이죠. 거기 이제 정전 앞에서 찍은 거고요. 요 뒤는 바로 영릉이라고 누르와치 6대조의 조상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만주족한테는 무지 신성한 공간이죠. 근데 이 사진을 보여준 이유는 여기에 이렇게 신수가 있죠. 우리 단군 역사에 나오는 그 신단수와 같고요. 또 이쪽은 심양에 있는 북릉 청태종의 무덤인데 여기에도 무덤 위에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주족이나 우리가 똑같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신수를 숭배했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구려 답사를 하시게 되면 신빈의 이 흥경성과 영릉 또 거기에는 우리 그 항일 독립운동 시기에 조선혁명군을 이끌었던 양세봉 장군의 동경성 전투와 영릉강 전투 1932년 얘기입니다. 그 역사가 벌어진 또 독립운동의 역사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대칸의 정전에서 지금 막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하여튼 이 만주는 단순하게 지역적으로 만주가 아니라 우리 한민족이 태동되고 우리 역사의 주요한 부분이 이루어졌던 역사 공간이라는 측면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교재는 계속 이렇게 되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신석기 시대 때 역사적 현장 답사가 되겠고, 이것은 중국 심양에 있는 신락 유적이 되겠습니다. 신락 유적의 중심부에 있는 곳이고요. 이 집이 모계 시족의 우두머리가 있었던 곳입니다. 아마 중간에 이 부분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소개를 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 주제는 신석시대 역사 유적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주로 나누는데 요즘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요서 지역에 있던 주로 요서 지역에서 펼쳐졌던 요화 문명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요동 지역에 있는 신락 유적이라 소주산 유적 또는 요북이라고 하는 여기가 이제 부여가 발생한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문화는 곧 부여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앙안계나 좌가산 이어서 백금보 문화는 이제 부여를 만들었다면 그 이후에 서단산, 동단산, 모화산 유적은 부여의 유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고 또 하나는 오늘날 이제 숙진 지역인데 이 지역 옥저라든지 이 세력들이 이곳에서 일어났는데 연해주 지역이 되겠죠. 두만강 북쪽. 그래서 앵가령 문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수리강 또 흑룡강에 있는 수많은 연해주의 신석기 문화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반도 지역 그래서 대동강에 있는 남경유적이라든지 동해 지역에 있는 오산유적 그리고 중부권의 한강에 있는 암사동 유적 그리고 남쪽에
부산 동삼동, 김해 수가리, 창녕, 비봉리, 그리고 제주도 고산리, 이 부분에 대한 영역을 포함하면 이곳이 곧 신석시대 때 우리 민족의 활동 영역이 되고, 이 영역을 바탕으로 해서 고조선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신석기 유적을 좀 종합적으로 보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17강에 이렇게 주제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제 책에 보면 신석시대 때 10가지 주요 사건이 있습니다. 그 10가지 주요 사건의 첫 번째가 바로 제주 고산리, 바로 우리나라 신석기의 출발이다, 이렇게 됐고, 흑룡화 문화 하면 요하 문명의 시작, 그리고 BC 6000년이면 동해 오산리 유적, 그리고 BC 5200년에서 5000년이면 조보구 문화, 신랑 문화, 그리고 BC 4000년경에 암사동, 그리고 BC 3500년경에 요동 요서 지역에 가장 번영했던 신석기 문명, 곧 홍산 문화, 그리고 BC 3200년경에는 평양의 남경 유적인데 너비가 약 1m에 달하는 거의 성인의 딱 절반 크기만큼 큰 빗살무늬 토기가 제작됐고요. 북한의 국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BC 3000년경 되면 울주 반구대 고래 그림, 그리고 이제 BC 2900년경이면 소하연 문화에서 만주 지역의 마지막 신석기 문명, 그리고 이제 고조선 문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신석기 시대 10대 사건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먼저 요서 지역의 요하 문명은 여러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흑룡화 문화, 사해, 조보구, 홍산, 소해연으로 이어지는 이 문화는 같은 공간에 시대별로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속적 문명이다. 그래서 요하 문명의 특징은 지속성입니다. 지금 붉게 칠한 이 원안에 있는 지역이 요하 문명이 발생한 공간인데, 이 공간에서 시간적으로 BC 6000년대부터 우리 고조선이 등장하는 BC 2300년에서 2500년까지 약 4, 5천년 동안이 일관되게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속성의 특징들이 계승이 돼야 되겠죠. 그 특징이 바로 빗살무늬 토기다. 이건 이제 흑룡화 빗살무늬 토기인데요. 이 빗살무늬 토기는 우리 민족이 활동했던 만주, 한반도, 연해주를 포함해서 시베리아 쪽으로 해가지고 핀란드까지 이어지는 빗살무늬 토기 문화권 속에 속하는 거고요. 중국은 채색토기 문화권으로, 사실은 우리가 앙소 문화라든지 중국의 여러 묘조구 문화 이런 걸 보면 이런 문화들은 주로 이제 어디에 있냐면 섬서성 박물관 또는 감숙성 박물관에 가면 채색토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채색토기와 동아시아에 있는 이 빗살무늬 토기는 색감이라든지 기형이라든지 전혀 다릅니다. 이걸 보고 우리 빗살무늬 토기 문화권이 이 홍산 요하 문명에도 지속적으로 연결된다는 것. 또 하나는 옥의 시작인데, 이 요하 문명이 다른 문명과 문명적 연결성이 있다는 것은 이 옥의 공통성입니다. 이따가 요복 지역의 신석기 문화를 설명할 때 이 부분을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돌을 소재하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성을 돌로 쌓는다든가 우물을 돌로 쌓는다든가 무덤을, 특히 이제 무덤은 돌무덤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무덤의 형태는 뭐 석관묘, 석실묘, 고인돌, 이래도 돌을 소재로 하는 이 묘제의 공통성은 변함이 없다. 이런 면에서 요하 문명은 주변 문명과 공통성을 가진,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동의 대표적인 문화가 신랑 문화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구려 발해 답사를 하게 되면 심양으로 날아가게 되죠. 주로 심양에 내리게 되면 바로 백두산이나 이렇게 가고, 사실 심양은 뭐 심양 고궁이나 북릉 정도 들지 이 지역의 신석기 문화인 신랑 문화와 고조선 청동기 문명인 정가와 유적은 거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위해서 고구려 답사를 한다면 반드시 이 두 개를 넣어서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직접 요동 지역의 신석기 문화와 요동 지역의 청동기 문화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지 중요한 유적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신랑 유적은 특징이 뭐냐? 여기 보시겠지만 뭐 이렇게 새 모양이 있죠. 새 모양으로 해서 세 개를 이렇게 했는데 심양시의 로고인데 바로 이곳
신락 유적에서 출토돼간 봉황으로 만든 권장이라고 합니다. 권장이라고 뭐냐면 나무를 만들었는데 나무 위에 이렇게 부엉이가 이렇게 있는 모습이 권입니다. 그러니까 권이라는 권력을 상징하는데 바로 신단수를 이렇게 쥐고 원래는 신단수에 이렇게 새가 있는 모습을 조형화한 거죠. 바로 이것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로 권력이라고 하는 그 권자가 바로 조형물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겠습니다. 그러면 신락문화의 특징이 뭐냐? 여기 보겠지만 이건 이제 제가 사실은 지워야 되는데 안타깝게 이걸 지우질 않았네요. 이 건물이 바로 이곳에 여자 추장이 있는 곳인데 이렇게 봉황으로 된 나무막대를 들고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목이 긴 장경호가 있습니다. 이 목이 긴 장경호는 부여부터 시작해서 고구려의 사이 장경호라 부르는 거로 연결되는 따라서 요동 지역의 신석기 문화, 요동 지역의 이 신석기 문화, 신락 문화는 바로 부여, 고조선, 부여, 고구려로 그 계통이 이어지는 대표적인 유적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답사를 할 때 빠져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유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과서에 나오질 않아요. 왜? 압록강, 두만강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압록강과 두만강의 역사 뚜껑을 제끼지 않는 한 이 한반도에 갇히게 돼요. 이걸 넘나들면 신락 문화가 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요동반도에 있는 소주산 문화, 주로 이제 이 산동반도와 연결되는 이 장산군도를 대표하는 신석기 유적인데 이 소주산 유적의 가장 특징이 뭐냐? 이 소주산에 보면 요 소주산에 보면 소해연 문화, 소주산 문화가 있는데 여기 보면 옥으로 만든 옥기가 있을 겁니다. 이런 옥기들은 홍산 문화라든지 요하 문명에 있는 옥 문명과 연결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형태의 옥기, 그래서 날개가 3개가 있죠. 삼을 숭배하는 특징적인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나타나는 이제 옥기, 그 다음에 토기, 뭐 전형적인 우리가 보는 빈살무늬 토기고요. 그리고 지금 말한 요거 장경호, 요게 바로 앞에 가려졌던 심양 신락의 토기인데 이 토기보다 무려 한 4배에서 5배 큽니다. 그래서 웬만한 성인이 목욕을 할 만큼 커요. 근데 이것은 약 5분의 1로 축소된 작은 겁니다. 그런데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모양이 똑같아요. 근데 이런 형태는 고조선, 부여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조선의 미송리식 토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락 유적, 소주산 유적, 그 다음에 고조선, 부여, 고구려로 이어지는 이 토기는 어디에서도 볼 수가 있냐면 함경도 지역의 조선시대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정에 가면 윤동주 집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윤동주 집에 가면 지금도 그 이렇게 부엌에 부뚜막 위에 그 천장마루에 이런 형태의 그릇들이 지금도 놓여져 있습니다. 왜?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려 5,000년 넘는 긴 기간 동안 변하지 않고 이 그릇의 형태, 기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요동 소주산 유적이 우리 역사를 연결하는 중요한 유적이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북에 앙안개 유적이 있습니다. 제일 북쪽에 있는데요. 이 앙안개 유적 박물관을 지나면 바로 이 앙안개 유적에서 이 벽옥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벽옥은 고대 동아시아에서 왕권을 상징하는 옥이었습니다. 그래서 푸른 옥이라고 해서 흠결이 하나도 없는 옥, 그래서 그걸 완벽이라고 불렀고 중국의 진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한 후에 옥새를 만들었는데 바로 이 옥새가 이 푸른 옥으로 만들었습니다. 벽으로. 그만큼 벽이 중요한데 요북의 앙안개 문화는 한 5,000년 전 유적입니다. 여기도 당연히 토기는 우리와 같은 특히 이런 형태의 토기는 동해안의 양양 오산리 유적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 답사를 할 때 보통 이제 요동 지역, 요서 지역, 그리고 요복 지역은 우리 안중근 의사가 이등방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던 하르빈까지 포함해서 요복 지역을 갈 때 이 앙안개 문화와 그다음에 엥가령 문화나 또는 좌가선 문화를 이때 함께 보면 됩니다. 자, 이 요복 좌가산 문화의 박물관 앞에 가면 이렇게
요북 좌가산, 그러니까 앞쪽은 이제 앙안개고요. 여기는 앙안개고, 예, 요 보면 앙안개 있고, 이쪽 좌가산은 이 앙안개는 이 눈강, 그러니까 이 송화강으로 합류하는 눈강에 하류에 있다면, 이 좌가산은 송화강, 백두산에서 흐르는 송화강에 이 꺾여가는, 바로 이쪽이 하르빈이니까요. 하르빈이니까 이 하르빈과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르빈을 갔을 때 앙안개와 좌가산을 같이 들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좌가선 문화의 특징도 옥기입니다. 그래서 이 좌가선 박물관에 가면 입구에 저렇게 옥이 쫙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의 위에 구멍에 이렇게 끈을 해가지고 목을 맨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저게 절용일 가능성이 나는데 저는 웅룡으로 보고 있습니다. 곰. 왜냐하면 돼지나 곰이나 비슷해요. 이거 뭐 저는 이것이 우리 웅족들의 토템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 이런 문화들은 예, 요서에 있는 요하 문명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세요. 자, 요런 형태도 나오고 요런 형태도 하는데, 자, 요것이 문제. 요거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절용이라고 불렀는데, 절용이라고 불렀는데, 바로 홍산 문화에 나타나는, 홍산에 나타나는 유적과 똑같습니다. 근데 요게 시대가 조금 앞서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지금 상당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홍산이 워낙 발달됐기 때문에 홍산에서 갔으면 좋은데 여기가 다 앞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좀 더 색깔이 조금 더 이렇게 뭐라면 투박해요. 초기형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좌가선 문화를 통해서 이 옥의 문화가 엄청나게 큰데 이것을 웅이라고 안 보는 거예요. 고뭉자. 왜? 고뭉으로 하게 되면 이쪽이 웅족이 되잖아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굳이 이 요하 문명을 바로 황제족의 유흥시잖아요. 고뭉자를 쓰잖아요. 유흥시. 그러니까 거기다 연결하려는데 너무 북쪽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그렇잖아요. 좌가산은 한참 북쪽인데 황제가 우리 이제 다른 여러 기록에는 이제 황제가 우리 동이족인 소전씨의 아들로 돼 있지만 그걸 제끼더라도 중국인들이 자랑하는 자기들의 종사라는 황제 후손이라고 하는 중국인들이 이 요북의 좌가산에서부터 이러한 웅룡이 나왔다. 이거 정말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우죠. 그래서 이것을 전부 뭘로요? 절용으로. 근데 제 생각에는 돼지 모습이 아니에요. 딱 보면 곰이죠. 곰눈. 그래서 요 네 개는 홍산 문화에 나타나는 웅룡이고 이것은 좌가산에 있는 웅룡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쪽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아직 요동 북쪽에 많은 유적이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요서 지역의 요하 문명과 거의 궤를 같이 하는 아주 발달된 문명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왜 우리가 발견을 못하냐. 그쪽이 송화강과 눈강이 있는 그 지역인데 오랫동안 홍수나 이걸로 계절 변화로 아마 토사층이 쌓여서 아마 그 모래층 10m, 20m 아래에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발견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역사에서 배우질 않지만 엥가령 문화라고 있습니다. 엥가령은 전형적인 수련 문화입니다. 바로 이 수련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날 만주족과 우리 고구려의 게르부가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 고구려 게르부를 이해하거나 또는 우리 부여에 구가와 저가가 있어요. 구가, 저가. 근데 구가와 저가 중에서 특히 저가는 우리 그 유리왕이 국내성 천도할 때 돼지가 점질해졌죠. 그래서 우리 고구려와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엥가령 문화는 바로 어떤 문화의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개 모양을 하고 있는 토기라든지 돼지 모양을 한 토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개를 토템을 하거나 돼지를 토템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사냥, 그리고 이것은 멧돼지. 사냥개와 멧돼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고구려에서 이것을 견사자라고 불렀어요. 견사자. 견사자는 각 그 부족과 부족을 연결해주는 지금의 어웬키족이나 오르첸족들이 썰매를 개로 끌죠. 바로 이들이 구가의 후손이 아닐까. 그리고 이쪽은 저가. 그래서 우리 부여와도 깊은 관련성을 맺고 있다. 그러니까 부여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부족 가운데 오늘날 게르부를 형성하는 고구려인들, 그들이 아마 이 구가나 저가. 왜냐하면 우리 고주몽 신화에 바로 개나 저가 나오니까 이거하고 연결한다면 얘네조 엥가령 문화도 우리가 소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유적이다. 자, 이제 이걸 지나면 이제 우리 한반도 지역의 문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 고산리 유적은 이렇게 유적관을 잘 만들었습니다.
5년, 10년 전에는 진짜 벌판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발굴할 거 다. 근데 지금 이제 제주도에서, 제주시에서 이렇게 유적을 정말 잘 만들었으니까 제주도를 가시면 한라산도 올라가시지만 일출 성산문도 가시지만 고산 유적도 꼭 가시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른 12,000년 전 토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신석시대 토기의 고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평양의 남경 유적은 무려 1m가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박물관에 북한 국보전 할 때 직접 왔습니다. 국보 2점이. 보세요, 여기. 이 성인 어른의 딱 절반이야. 어마어마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우리는 그러면 이 빗살무릇을 작게 봤느냐? 이 평양 남쪽은 신석시대 보면 후진국이에요, 후진. 그리고 평양 북쪽은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문화가 가장 발달했던 신랑 유적이나 평양 남경 유적은 규모가 보통 1m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신석기 시대의 발달상을 비교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서울 암사동 유적은 전체 신석기 유적에서는 작은 규모의 유적입니다. 그릇도 작고. 그런데 여기는 한강 강변을 통해서 약 20여 개의 집단이 밀집되어 있는 마을 집단수의 특징을 갖고 있고, 거기다가 현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있음으로써 이름이 알려진 것이지, 동아시아 우리 민족의 신석기 유적에서는 정말 중앙에서 본다면 등수로 말한다면 한 15등 안팎 뒤로 있습니다. 20등 뒤에요. 왜냐하면 요하 문명을 본다면 아마 100위 안에도 못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암사동 유적을 너무 높게 평가해요. 그건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눈을 요북, 요서, 요동, 얘네들의 눈을 돌리는 순간 순위가 50번, 100번으로 뒤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만주 지역의 유적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비행기만 타고 가면 쉽게 볼 수 있다는,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양양 오산 유적은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 신석기 문화가 요북에서부터 시작해서 연해주로부터 동해안으로 오고 하나는 이 서쪽 지역으로 와요. 그래서 이 서쪽 지역으로 오면서 두 개가 계속 만납니다. 그러니까 강변의 이 부분은 두 개의 문화가 서로 만나는 구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해 루트, 동해안 선은 바로 이 이렇게 납작토기나 평저형 토기들이 나타나는 거고, 이런 토기들이 어디서 만나냐면 김해, 수가리, 창녕, 비봉리, 부산 동삼동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 동해 양양 오산리는 그런 측면에서 무지 중요하다. 자, 요 토기가 특징이 이런 거고요. 마지막으로 창녕의 비봉리 유적이 왜 중요하냐? 일본으로 우리 문화가 건너가요. 그리고 일본에 있던 흑요석이 부산 동삼동으로 오고, 부산 동삼동의 팔찌조개가 쿠슈로 갑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헤엄쳐 갈 수가 없죠. 그런데 바로 비봉리에서 두 척의 배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 저렇게 복원을 해서 국립박물관 신석기 시대에 가면 그 일부 파편을 가지고 요런 형태의 모양이라고 복원해 놨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배, 이걸 통해서 해안을 통해서 건너갔던 우리 조상들의 도전과 개척 정신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 부산 동삼동에 나타나는 깊은 바다에 나타났던 물고기들이 바로 이 배를 타고 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아시아의 신석기 유적의 큰 틀은 다 끝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8강은 신석시대,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것을 종합 정리하는 걸 해서 아마 신석기 시대 때 총 10개 정도를 강의를 했는데 아마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에 신석시대 종합정리로 만나 뵙고,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